자, 94회 이론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회 이론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만점을 기대하면서 이제 많이 맞으실 때가 됐어요. 네, 많이 맞으실 때가 됐고,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재고자산 그러면 우리 물가가 상승 중이다. 그러면 같은 물건의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앞에를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를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 지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고, 만약에 문제 자체를 선입선출법으로 놓고 보겠다. 선입선출법으로 놓고 보겠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가죠. 맞나요? 앞에 있는 게 먼저 빠져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빠져나갔다.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가 기말재고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 그쵸?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상태표.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현재 가격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시가와 가장 적당한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데 손익계산서에는 과거의 원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잘 안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얘가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요만큼을 이해를 하시면 문제는 다 풀어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으로 바뀐다. 이것만 우리가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편리하나 수익비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일단 개별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확한 수익에 정확한 원가가 대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만 정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은 기말이 큰 게 남았네요. 그렇죠? 기말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익이 커지게 된다. 과대계상되게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자산이 과거의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후입선출법은 뒤에서부터 나가니까 기말이 과거께 남죠? 그쵸? 네, 기말이 과거께 남는다.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세계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 했고요. 대손충당금. 기초의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었다? 5만 원이 있었다. 기초의 대손충당금은 5만 원이 있었다. 단기 외상매출금 중 2만 원이 대손이 확정됐죠. 그쵸?
그럼 2만 원만큼 충당금 갖다 써야죠. 그죠? 그럼 이제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됐다? 3만 원이 되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 3만 원을 회수했다.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3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증가해야죠. 결국 내 잔액은 이제 6만 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래요? 얘에서 얼마가 되었다? 10만 원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얼마의 추가 설정을 해야 한다? 4만 원만큼의 추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잘 보셔야지 돼요. 단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그러니까 얘는 결산일날 추가적으로 설정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손 설정 기말에 하잖아요. 결산일날. 그러니까 최종적인 내 잔액은 6만 원이었는데 결산 끝나고 났더니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되었더라. 결국은 4만 원만큼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문제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만큼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져가고 회계 처리한다. 맞죠? 가속상각법, 체감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체감법은 우리가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률법과 이중체감법.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과대계산. 그렇죠.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하고 나중에 점점점 적어지는 방식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초기의 감가상각 크기. 그냥 공짜 문제였죠?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상각이고 정률법은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점점 적게 이렇게 가는 방식이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대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대정 과목은 급여 지급하면 이런 공짜 문제 그냥 예수금이네요. 맞죠? 원천 징수한 거니까. 그렇죠? 네. 자, 문제 5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외우셨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 외우시라고 했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모론가는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지출한 장부가를 메모론가라 했어요? 맞죠?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 최대 금액 또는 최대 이익을 말한다? 조금 말이 멘트가 좀 이상하네요. 효익이 가장 큰 거,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멘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일단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정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고정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죠. 단위당 원가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네요. 맞나요? 네, 일단 정답은 3번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만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특정 제품에 붙는 건 직접비고 여러 제품에 공통 사용되는 건 간접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까지 가야 해요? 두 개만 가면 되죠. 원재료하고 제공품까지만 가면 되죠. 얘를 제품까지 가버리시면 매출 원가가 나와버려요. 그쵸? 네, 그래서 기초 원재료 10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1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3만원. 빼고 나면 얼마 나와요? 22만원인가요? 그쵸? 재료 소비액이 22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10,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료비가 그대로 220,000원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200,000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200,000원.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 얼마예요? 150,000원에 기말제공품이 있다. 그럼 5만원 더 해야 되니까 480,000원인가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480,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 아마도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문제 8번은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 뭐죠?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별로 분류집계 해주는 절차다.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별로 분류집계. 원래는 제조간접비라는 것은 제품별로 분류했을 때 제조간접비가 생성이 된 거니까 얘를 장소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직접비 간접비를 구분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제조간접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조간접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배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냐 변동 원가 계산이냐 라는 거를 했어요. 제가 시즌을 타는 회사들은 변동 원가 계산을 해야 한다 그랬고, 시즌을 타지 않는 회사들은 전부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한다. 맞나요? 왜냐하면 고정비의 비중 때문에 제품 단위당 원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를 둘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부문별 원가 계산의 보조부문비 배분 방법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사고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 다 같은 방법. 얘도 직접 배분법, 얘도 직접 배분법. 그러면 그냥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눠주시는 방법이죠. 얘를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정 제조간접비는 상호 배분법으로 하고 변동 제조간접비는 직접 배분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얘를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둘이 서로 같은 방법이면 단일 배분율법, 둘이 서로 다른 방법이면 이중 배분율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로 나눠지다 보니까 얘를 서로 다른 방법을 쓸 거냐 같은 방법을 쓸 거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이므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부문에 배부되어야 한다. 이때 보조부문 원가 행태에 따른 배부 방법으로는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다. 다음 중 이중 배분율법의 장점만 짝지어진 것은? 이중 배분율법은 둘이 서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쵸? 네. 그래서 원가 배분 방법은 복잡합니다. 일단 1번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 부분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분리를 하는 것만큼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다. 더 세분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B, C, D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나눠주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었죠. 그쵸?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몇 개씩? 하나씩, 한 개씩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원가, 주문 생산 형태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업종이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개별 원가에 건설, 조선, 항공기, 기계 제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종합원가 계산은 어디에서 파는 거?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이 다 종합원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건물, 배, 항공기 다 비싼 거네요. 맞나요? 네, 개별원가는 고가의 제품, 하나의 제품의 가격이 큰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큰 것이 개별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소량 생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개별로 원가 계산해야 하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이걸 우리가 제조 지시서라고 얘기하죠.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종합 원가 계산하는 거죠. 맞죠? 네, 요거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주식회사 3개는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그랬어요. 자, 10번은 일단 T자를 기초가 몇 개 있었어요? 2,000개,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이 8,000개, 그리고 완성 분수량이 6,000개, 기말 재고가 1,500개인가요? 아니다. 기말은 2,500개네요. 그쵸? 네, 그리고 1,500개의 공손이 생겼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질 검사 시점이에요. 품질 검사 시점. 자, 우리가 기말이 지금 현재 완성도가 몇 프로죠? 25%. 25%. 완성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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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100%겠죠. 조합도가 100% 돼야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는 시계를 놓고, 우리가 0%에 출발을 해서 제품 생산이 끝까지 다 되면, 100% 시점이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쵸? 100% 시점이 되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말은 몇 프로 시점에 있다? 25% 시점에 기말이 있어요, 현재. 이해가 되셨죠? 25% 시점에 기말이 있고, 완성품은 이미 10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량을 그냥 그대로 따지면, 완성품 100% 된 건 6,000개고, 기말, 현재 여기에 2,500개가 묶여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1번 보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보기. 품질 검사를 공정의 몇 프로 시점에서? 60% 시점에서. 그러면 한 이쯤에서 검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쪽에 완성품은 검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품은. 얘는 이미 여기서 지나가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품은 품질 검사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기말은 검사했다 안 했다? 얘는 아직 검사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정상 공손이 꼭대기 문제에 공손품 중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라고 간주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6,000개의 10%죠. 얘만 검사를 통과한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6,000개의 10%에 해당하는 몇 개가? 600개가 정상 공손이다. 그럼 공손이 1,500개니까 600개가 정상이고 비정상은 그러면 900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정상 공손품은 600개입니다. 1번 맞았네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프로 시점에서? 20% 시점에서요? 그쵸? 2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말도 검사가 끝났죠? 맞죠? 그러면 얘도 검사가 끝났고 얘도 검사가 끝난 거죠. 그쵸? 그럼 검사가 끝난 게 총 몇 개예요? 8,500개. 8,500개. 그러니까 검사가 둘 다 끝났기 때문에 정상 공소 20% 시점에 공소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 공소는 850개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60% 시점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분해야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왜요? 60% 시점에 검사를 하면 기말에는 가면 안 되죠. 기말은 그렇죠. 기말은 아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맞죠? 기말은 검사를 안 했으니까 완성품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시점이 60%이면 우리가 정상 공소는 다 완성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발생한 20% 시점에 검사를 하게 되면 기말도 검사를 했고 완성품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 공손이 둘로 나눠져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우리가 품질 검사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 공손이 600개가 나왔어요. 그럼 600개가 얼마? 이렇게 있겠죠? 600개는. 그러면 그 금액이 정상 공손이면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여기 공손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으면 정상 공손은 다시 어디에다가 완성품에만 돌려줄 수도 있고 기말에도 돌려줄 수도 있다. 이 금액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가 완성품만 검사가 됐으니까 완성품에만 돌려줘야 한다. 만약에 60% 시점에 검사를 했을 때는 그러면 완성품에다가만 돌려줘야 하고 기말에다가는 돌려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검사 시점을 20% 시점에 검사를 했다. 20% 시점에 검사를 하면 이 공손에 얼마라는 금액이 생기게 되면 이 금액이 이만큼의 금액이 생기겠죠. 얘가 얼마라고 생기겠죠. 금액이. 그럼 이 금액은 얘한테도 줘야 되고 얘한테도 줘야 한다. 둘 다 분배를 해야 한다. 정상 공소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개념이세요. 비정상 공소는 원가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은 그랬는데 이거 어제 수업 시간에 했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맞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으로 봐야 합니다. 공급으로 봐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 면세사업 전용, 이거 자가공급이에요. 면세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자가공급인 거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이 세 가지 모두 다 간주공급이죠. 그쵸? 네,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할 수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되는데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고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환급세액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그쵸?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13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급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네.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국외에다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건 뭐냐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이걸 수출로 볼 거냐 아니냐의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자체에서 공급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볼 거냐의 차이점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외국법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방식대로 외국에서 적용하는 방식대로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내국 거래가 영세율이라 그랬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수출이라 그랬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은요. 14번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총수익금액은 매출액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돈을 총수익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환입됐으면 당연히 총수익금액에서 빼야죠. 그쵸? 네,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처음서부터 부채로 설정을 하죠. 수익이 아니죠. 맞나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수입이 아닌 거고요.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냈던 돈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관세를 납부했을 때 우리는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납부했을 때. 그런데 얘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환급 받았어요. 그럼 다시 그만큼을 수익으로 잡아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SK텔레콤 본사에서 SK텔레콤 이 지점에다가 지원금 같은 거 줄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 확정신고 누가 해야 된다 그랬죠?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확정신고 무조건 해야 한다 그랬죠? 맞나요? 소득금액의 한도를 초과한다든지 혹은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종합소득 대신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 그래서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쵸? 종합소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 이상?
2천만 원이 넘어갈 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봐야 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310만 원이니까 이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봐야 하고요. 우리 연말정산에서 다 외우셨죠? 그쵸? 네. 일용근로는 분리과세고 공적연금 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원천 일수된 것으로도 과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고요. 근로소득과 복권당첨 소득이 있는 자, 복권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근로소득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끝나버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많이 맞으셨나요? 네, 개수들을 한번 또 새로 보실까요?